자, 오늘 첫 번째 9월 모의고사 독서 실려있던 언론 매체 접근하고 이용권 그리고 정정 반론 보도권 가나 지문 2개 나눠져 있는 지문인데요. 사회 이 파트이고 그 사회 중에서도 법 조항 파트이기 때문에 환일고 스타일은 항상 이 법 조항 나오면 보기 사례 준 다음에요. 여기에서 청구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얘들아 이 법에 해당하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맨 처음에 결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 즉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따져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이런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기한 안에서 무슨 법으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냐 요거. 그래서 사례는 한일고 스타일 맨날 2가지로 나뉘는데 갑하고 혹은 을 뭐 A랑 B 본문의 지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고요. 맨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너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자, A, B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네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던가 아니면 얘들아 뭐 A, B, C, D, E 하면서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 모두 케이스를 고르는 거. 그래서 항상 기호 고르기로 나오기 때문에 법조항의 조건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본문에서 보면서 갈 테니까 3페이지 교재 안 받아갔나요? 예, 여기 이걸로요. 네. 자, 3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뭐야? 안 써도 돼. 머릿속에 있잖아요. 깜짝이야. 안 써도 돼. 머릿속에 있잖아요. 예, 안 써도 됩니다. 예,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지문부터 보게 얘들아. 자,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런은 1967년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심 대상, 중심 소재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니까 어차피 이렇게 여기 뒤에 부분에서 네모칸 칩시다.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 네모칸 쳐주시고 이 권리거든요. 요약하면 언론을 내가 이용하겠다, 매체를 이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야. 그걸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나와요. 헌법학자 제롬 베런이라는 사람이 이 권리를 최초로 주장하게 되면서 등장한 거죠.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다. 자, 그래서 뒤에 부분이 정의가 나오는데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권리의 전개 방식 나오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의 적어주고 요약하면 이거 권리 먼저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거. 주체.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다? 여러분,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뒤에서 언론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랑 대응되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스스로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언론 매체 수단을 통해서 이 수단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한다. 뒤에서 교재 가져오세요. 자, 그래서 요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게 됐냐 그 배경이 뒤에서 나오는데 자, 베런은 당시에 미국하고 영국 내의 언론의 독과점, 즉 독점인 거죠. 독과점으로 인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장했던 헌법학자가 어떤 배경으로 세모 칠게요. 언론의 독과점 세모 쳐주시고 요게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니까 앞에 앉지 안 보이면 왜 뒤에 앉았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진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 학자, 헌법학자는 왜 주장했다? 언론이 너무 통제를, 컨트롤을 너무 꽉 쥐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누가 힘을 펼치지 못해서, 국민이 힘을 펼치지 못해서 이 권리를 주장한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자,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우리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대. 그래서 이 배런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언론사가 공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언론사가 어떻게 되냐면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한대요. 표시해 주시고, 그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어떻게 있냐면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게 상업적 이익이죠. 그러면 광고도 많이 들어올 테고 언론사는 이 관심도 많이 받게 될 거고, 그래서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점이다. 그래서 언론사가 하는 문제점이 뭐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 요거도 내세워야 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견 존중. 혹은 언론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죠. 언론의 공정성. 요거 쓴 이유는 얘들아, 요거랑 같은 말. 그래서 우리 다양한 의견 존중하지 않는다. 언론의 공정성 유지하지 않는다. 뭐만 지금 내세운다?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 보조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만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 주장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언론 매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배런이 주장하는 거는요. 바로 공론장 네모칸 쳐주시고요.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은요, 공정하게 여론을 펼치는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즉 여기에서는 언론사가 해야 할 일이죠. 언론 매체의 정당성 기능을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전개 방식 좀 볼게요, 얘들아. 아까 1문단에서 개념 정의했고요. 이 권리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문단은 뭐가 나타나요? 이 권리가 어떻게 등장했냐라고 해서 이번 문단은 등장 배경이라고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장 배경. 요약하면 기억해야죠, 여러분. 등장 배경. 요약하면 언론사가 제대로 해서 아니면 못해서? 못해서. 언론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개인이,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등장 배경 속에서, 문제 상황 속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 지문은 어렵지 않은데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나 지문을 풀기 위해서. 계속 가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요. 매스미디어 때문에요. 견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요. 이 문단, 자, 이 문장 매스미디어 밑줄 쳐주시고, 이게 대중매체죠. 대중매체. TV 이런 거요. 대중매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하려고 해도 다른 수단 같은 경우에 성격이 어떻게? 전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건 파급력이 낮다라는 거예요. 파급력. 화살표 아래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수단들은 파급력이 낮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는 전달 범위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는 파급력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계속 한 부분, 즉 대중적인 여론만 보도를 해요.
근데 나는 저런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해서 대중매체에 신고를 해도 언론사가 방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 동네 주민 게시판에다가 실었는데 파급력이 TV만큼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밑에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TV 같은 거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까지 끊고 먼저 앞에서 거대화, 독점화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어떤 거요? 독과점이요. 언론의 독과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냐.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혹은 집단의 것으로 전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이 소유 지배권으로 지금 집행하는, 즉 상위 계층이겠죠. 상위 소수 계층이라고 메모 한 번만 할게요. 상위 소수 계층. 그래서 옛날에는 언론을 막 컨트롤 하잖아요. 그 언론의 뭐 기자랑은 조선일보랑 친하다, 뭐 중앙일보랑 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하듯이요. 상위 소수 계층이 꽉 잡고 있었다 이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목적 나오네요, 여러분. 무슨 여기 중심 내용인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이 목적이 나오죠. 권리 목적. 써주세요. 권리의 목적. 언론의 자유보장이죠. 언론사가 제대로 못해서 계속 가볼게요.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래요. 그래서 이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대표적인 형태. 종류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접근 이용권에 대해서 반론권이 뒤에서 설명이 나오죠.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반론권의 정의도 또 하나 나오죠. 이는 뒤에부터 묶어주시고 반론권의 개념 정의. 국민의 조건 보시면 국민의 조건은 공격, 훼손, 비판 이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밑줄 칠게요. 피해를 입은 국민. 반론권의 조건이고요. 일단 피해 사실이 있어야 돼요. 뒤에 자기와 관련 있는 보도, 자기와 관련이 있지 않으면 반론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정하는 해명의 기회가 얘들아 이 반론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에서 제시돼요. 그래서 나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에서는 전체적인 반론권에 대해서 설명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다. 계속 가볼게요. 반론권은 언론 매체의 정정, 반론 보도, 추 보도 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반론권의 종류, 구체화 밑줄 쳐주시고 종류 또 써주시고요. 권리의 종류. 그래서 이 정정, 반론, 보도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나 지문에서. 연결되니까 메모해 주시고 추후 보도 등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지금 계속 떠들어 제끼고 있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엄청 큰 범위야. 거기 안에 반론권이 있는데 그 반론권 안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 두 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반론권 안에 잘 들어. 반론권 안에 이 두 개만 있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나에서 중심 대상이 이거 두 개야. 근데 추후 보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등등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반론권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뒤로 가볼게요. 반론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반론권 이외에도요. 방송법의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대요. 자, 어떤 거요? 반론권 이외에도 또 하나의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방송법도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그 방송법의 조항에 봤더니 사회가 다양성을 해치면 안 돼. 다양성 밑줄. 그리고 또 뭘 하면 안 되냐면 차별하지 않아야 돼. 특정이면 차별하지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 방송법 조항 또한 국민을 위한 거예요? 언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을 위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반론권 말고도 뭐 방송법에도 있다. 정리하면 반론권과 방송법의 공통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또 하나의 조항 나오죠. 국민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 밑줄 쳐주시고 국민의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반론권, 뒤에서 또 방송법 이렇게가 나옵니다. 계속 가볼게요. 중심 대상. 우리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요.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입어제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문장 같은 경우는 얘가 갖는 의의죠. 사회적인 의의. 언론의 자유 실현, 자유 권리, 민주주의도 실현하는 데 입어제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러나 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히는데 너무 중요하죠. 편집권 대목한. 지금 앞부분은요. 계속 주구장창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방송법 조항도 그렇고요. 우리 반론권도 그렇고요. 주구장창 국민을 위해서 했는데 언론도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론 매체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언론 매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 얘네도 자유롭게 이게 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 있다. 맞부딪힌다라고 한다는 건 상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상충 적어주시고 맞부딪힐 수 있다. 상충. 서로 충돌이에요.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량권 동그라미.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편집권과 이어져 있는 내용은요. 나 언론의 재량이에요. 근데 상충되고 있는 거는 지금 뭐야? 밑에 우리 설명 계속 주구장창 했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겠죠. 언론 매체 이용권 줄여서 쓸게요. 언론 이용권 보호하고 있다. 까지 간대요. 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메모만 해주시면 되고 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문단만 정리할게요. 자, 우리 가지문은요. 언론 매체를 누가 접근하는 거? 국민들이 접근하는 거. 그치? 그리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거. 이 나왔다. 간단하게만 요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에 우리 가지문에서 뭘 알 수 있는지 언급한 내용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버리면 일단 얘가 뭔지, 이 권리가 뭔지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의한 다음에 등장 배경 설명한다고 했죠. 등장 배경은 언론의 독과점. 그래서 우리는 언론 자체는 공정성을 띄어야 된다. 무슨 역할?
공론장, 기억하시고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는 너무 언론이 편화되어 있는데, 편중되어 있는데 해서 다른 매체를 이용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파급력이 매스미디어, 즉 대중매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등장해요. 언론의 문제점이요. 이 언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소수 집단, 그렇죠? 지배하는 거. 소유하고 지배하는 소수 계층이 그 집단이 전락하였기 때문에, 집권하기 때문에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네요. 장악을 하고 있다. 언론의 문제점은 그래서 다양성을 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등장한 게 뭐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종류가 있죠. 대표적인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 종류에서는 구체적인 반론권이 나온다. 반론권. 그래서 이것 또한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반론권은 다시 국민이 언론 매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주장하는 거, 주체랑 대상 써주시고. 그래서 보도를 할 수 있는데, 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정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아닙니다. 반박. 아니면 나중에 보도하세요 라고 하는 추후 보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류에서 반론권 이외에도요, 방송법 조항이라는 게 있죠. 방송법 조항은 역시나 국민을 위한 건데요. 국민의 의견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 공정, 차별하지 않다가 공정이죠.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중시합니다. 키워드만 정리. 이게 접근 이용권의 종류고요. 그런데 언론 매체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우리 종류가 아니라 이 언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언론 매체의 권리는 바로 편집권 써주시고, 편집권 써주시고, 이 편집권은 우리 반론권과 상충된다. 뭐요? 이 여론의 언론 매체의 재량권이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얘들아, 그래서 이 3번과 4번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다라고 방금 메모했잖아요. 서로 충돌한다. 체크했으면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얘들아, 너희가 뭐 만약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너네가 스스로 뉴스에 나왔는데 안 좋은 걸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어 있다고 칩시다.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어 있다고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난 거지. 그럼 너네가 주장해요. 반론, 나 그거 아니다. 사실을 정정할 수 있고요. 맞긴 맞는데 그런 뭐 잘못된 것도 있다.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반론권이고, 그리고 이 방송법 조항에서도 다양하게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방송법 조항에 어긋나냐 아니면 부합하냐 이걸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 문제점을 보도할 수 있는 우리 언론 매체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재량, 그리고 보도를 하고 PD 수첩 이런 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요. 이런 편집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다 상충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에 대한 질문. 자, 나의 이제 뭐 나온다고요? 반론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류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정과 반론 보도의 차이점 이제 나옵니다. 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문제 9월 모의고사 열심히 본 친구는 기억이 나겠죠, 살짝. 예. 자, 나 좀 볼게요. 램 수면 상태에서 풀었나요? 자, 봅시다. 나 한번 볼게요. 언론 보도에 의해서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서 주장한 거 무슨 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론권, 그렇죠. 반론권 주장 써주시고 전개 방식은 무슨 형? 문장이에요? 의문형, 질문형 문장이 있죠? 그래서 의문형, 질문의 형식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질문 형식을 도입에 썼어요. 도입에 사용했어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흥미유도, 그 다음에 주제를 환기. 맞습니다. 뒤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유발, 흥미 유발. 그 다음에 주제 환기. 두 가지 형식, 나 첫 번째 단락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민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그래야 잠시 동안 기다려요. 재판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명예훼손죄 일단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이거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이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밑에 나오는 정정보도 청구권 네모칸, 반론보도 청구권 네모칸, 이게 반론권이다 라고 앞에서 나왔죠? 반론권 묶어서 써주시고, 그래서 그 반론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대등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죄 위에다가는 우리는 신속 X라고 얘기해 주시고 대등 X라고 얘기해 주시고, 명예훼손죄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모두 앞을 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대등하지 않고 일방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론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거, 얘는 민법에 해당하는데 얘는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쳐줄게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그 법 조항 아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반론권의 상위 개념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상위 개념. 그리고 이 반론권의 공통점. 자, 뒤에 정정보도랑 반론보도 청구권 주장창 차이점 나올 거거든, 얘들아. 근데 차이점은 잘 찾는데 공통점 놓칠 수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앞에서 위에서 나왔죠? 언론 매체에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이 방어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것까지 묶어주시고, 얘네들의 반론권의 공통점 써주시고, 반론권 공통점. 굉장히 신속하고 대등하다 라는 게 공통점. 그래서 첫 번째 정정보도 청구권부터 가볼게요. 번호 달아줍시다. 1번과 2번 나눠서 번호 달아줄게요. 자, 정정보도 청구권 밑줄 쳐주시고, 말 그대로 사실을 정정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얘 또한 법조항 나오면 항상 개념 정의하죠. 개념 정의 적어주시고,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야. 사실과 어긋나는 거, 팩트랑 어긋나는 거, 사실과 다른 거, 그게 1번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공통점은요, 피해 사실이 있어야 돼요.
2번과의 공통점. 정정보도 할 수 있고요. 2번 바로 갈게요. 반론보도 청구권 2번 번호 달아주고. 얘는 사실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라고 나오죠. 반론을 보도해 줄 수 있는 권리 네모칸 쳐주시고 개념정의는 안 쓸게요. 차이점 알겠니? 공통점은 뭐야? 둘 다 피해를 입어야 돼. 오케이? 둘 다 피해를 입어야 돼. 국민들이. 근데 그 개인이 진실하지 않냐 아니면 진실과 상관없냐 여기에서 그 개념정의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뒤에 가볼게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다시 번호 달아주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얘가 해야 될 일 뭐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 밑줄. 거짓이다 그것이. 근데 반면에 차이점 나오죠? 반론보도 같은 경우는요. 진위 여부와 상관없어요. 뒤에서 설명해 줄 테지만 얘들아 원보도가 허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그거 생각해 보자.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반박할게요 해서 더블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동시에 정정, 반론, 보도 청구권이라고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얘들아?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야 돼. 팩트가 정정한다. 팩트를 정정한다. 혹은 내가 주장을 한다. 요거를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가볼게요. 자,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요.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주체의 조건이 나와요. 주체 네모칸 쳐주시고요. 이 주체에 대해서 알파벳 그냥 달아줄게. 넘버링 하는 거예요. A라고 하고요. 주체 조건이 나옵니다. 주체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팬클럽들이 연예인이 만약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에 반론 보도를 해야 돼. 근데 팬클럽들이 우리 오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라면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주체의 조건이 있으니까요. 어떤 조건?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냐 없냐 이게 조건. 그리고 두 번째 보도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자. 피해를 입은 본인이겠죠. 그러니까 타인이 제3자가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주체 조건의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 너무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주장. 네모칸 쳐주시고.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 얘들아. 봐봐.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대. 이게 사실적 주장 워딩에 대한 정의고 우리는 권리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주체가 얘들아 잘 봐. 주체가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얘가 뭘 입어야 다시 한번 공통점?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적 주장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피해 입증 주장. 알겠죠? 얘들아 그럼 피해 입증 주장이 성립이 안 되면 얘가 피해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권리를. 오케이? 뒤에 피해자는 조건 너무 중요하다. 요거 예시. 환희가 아주 한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지문 가운데 얘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들아. 자, 피해자는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대요. 자, 종류 나오죠. 뭐야? 언론 보도 등이 있을 안 날로부터 밑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밑줄. 기한이 나오는데 지각,
즉 인지한 기간이 나와요. 인지한 후부터 기한. 인지기한이 3개월이다. 인지기한 달아주고. 보도가 뉴스 보도가 얘들아 한 달 전에 났어. 근데 내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연락이 끊겨가지고 몰랐던 거야. 해외에 다시 있다가 한국으로 딱 가니까 나에 대한 기사를 딱 확인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보도가 됐지만 스타트는 내가 안 날, 지각한 날, 인지한 기한 3개월 이내 보도 반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인지기한이라도 나올 수 있고요. 지각한 기한이라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깨달음, 알고 있는 기한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근데 내가 공교롭게도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을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한 거야. 근데 6개월 뒤에 딱 돌아보니까 뭐다? 언론 보도 6개월 전에 나 있네. 그럼 뭐야? 뒤에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대요. 밑줄. 자,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밑줄. 그래서 여기서는 보도 기한 이라고 얘기하죠. 책 가져왔어, 책. 명절 뭐 며느리야? 명절 지내고 왔어? 진짜로. 자, 아무튼 우리 제가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여러분. 안날로부터 3개월하고 보도 등이 있은 6개월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스타트할 때 설명했던 환희고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보기를 통해서 사례가 나와요. 갑이 A가 뭔 스타일인지 알죠? 예, 지각한 후로부터 혹은 얘가 보도가 있은 후부터 그래서 구체적인 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1월 1일 보도를 했어요. 언론 매체예요.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B가 7월 2일에 딱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구하려고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죠? 지각하고 그 다음에 보도되고 각각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언론 보도 청구권에서 여기에서 나온 것 주체와 기한의 조건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알파벳 달아줬으니까 여기 이 기한에다가 B 써주시고 기한 조건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주체 조건 A다가 했고 주체 조건 A 했고 B에다가는 기한 조건. 조건이 2개 달렸다. 그지? 주체가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실 그리고 기한 또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자,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을 해요. 또 조건이 있어요. 뭐야? 청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조건. 누구한테 해야 된다?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대표자 동그라미 서면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구 조건이 있죠? 청구 시행 조건이요. 청구를 시행했을 때 할 수 있는 조건. 서면이 뭐예요? 서면이 얼굴 맞대요? 뒤에서 비웃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네. 대면이 얼굴 맞대는 거. 서면이 그쵸, 서류,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알겠죠? 서면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알겠지? 대면이 아니야. 대면 X라고 할게요. 알겠죠? 서면. 네. 영단어만 외우지 말고 국어 단어 조금 알아주세요. 자, 대면이 하지 않고 서류로 한다, 얘들아. 알겠지? 까먹지 마. 구체적인 상황 나오면 이것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단어 몰라가지고. 서류를 왜 보내지? 얼굴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서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MBC가 너네를 저격한 거죠. 그러면 MBC한테 너네들이 반론 청구권을 한다면 MBC 대표자한테 만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팩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만약 근데 MBC 김모 씨 기자가 너네들을 보도했어요. 김모 씨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MBC 대가리한테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요. MBC가 만약에 수용을 해요. 조건도 나오죠. 청구를 받은 날부터요. 7일 이내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방송하거나 실게 됩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서도 생각해야 된다. 수용 안 할 수 있다 없다? 수용도 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수용을 쓴다. OX가 가능하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보도하는 조건이 있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정 또는 이 방송 실기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정정 보도 조건이에요. 정정 보도 조건. 기한이죠, 역시나. 포인트는 7일 이내. 근데 또 정정 보도의 조건이 나와요. 7일 이내에 했는데 만약에 MBC 9시 뉴스 했어. 보도를. 너네 보도를. 근데 갑자기 아침 막 6시 뉴스 아무도 안 보는 뉴스에 정정 보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런 조건이 나오죠. 이때의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그리고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아나운서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일반적인 속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쳐줄게요. 동일한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 밑줄 쳐주시고 조건이죠. 또 방송 진행자는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 밑줄 쳐주시고 이게 보도의 조건 계속 나오는 거야. 7일 이내 하고 동일하게 하고 통상적인 속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인 거죠. 됐죠? 얘들아 혹시나 해서 지면이 뭐예요? 지면이 뭐야? 뭐라고? 땅바닥이요? 여기 이과만 있나요? 여기 지면 야 흐름을 봐봐. 갑자기 동일한 채널과 동일한 땅이겠어? 얘는 왜 이러니? 얘는 왜 이러니? 지금 종이지자예요. 종이지자. 예, 신문에 실릴 수 있잖아요. 예, 종이라고 적어줄게요. 예, 마음이 아프네요. 야, 혹시 넘어가면 큰일 날 뻔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아니 사례가 나온다고요. 사례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항상 알잖아요. 법 있으면 항상 사례에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A, B, C, D, E 나온 다음에 얘가 적용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인지 청구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얘들아 뭔 얘기냐면 동일한 채널 방금 얘기했던 MBC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동일한 지면은 뭐야? 같은 동아일보, 같은 조선일보 이런 것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방송 진행자는 통상적인 게 뭐라고? 일반적인 속도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통상적이다라는 말은. 알겠지? 우리 그 보험 광고 같은 거 보면 얘들아 막 보험 광고 막 천천히 막 하다가 뒤에 막 주의사항 읽을 때는 뭐 통상적인 속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랩하잖아요.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막 개빠르게 하면서 래퍼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단 거예요. 알겠죠? 자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여태까지 어느 상위계층에서 봤냐면 언론중재법을 한 거야. 여기서 반론권 청구한 거야 지금. 반론권은 상위 개념이라고 아까 필기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만약에 기간이 지났어. 내가 해외에서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청구도 못해. 개빡쳐. 어떻게? 민법으로 간다 이거죠.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민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한 나온다 얘들아. 밑줄 칠게요.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 밑줄. 얘도 아까 지각기한 똑같이 나오죠. 인지기간, 인지기한 똑같이 나오죠. 3년이네요. 그 다음에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능하다. 보도기한이죠.
진짜 기한이 완전 넓어졌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기한이 넉넉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완전 넉. 자, 혹시나 해서 단어 좀 보면 안나서부터 법의 소라고 하는 건 얘들아, 네, 고하는 거예요. 소를 고하는 게 고소예요. 알겠죠? 그리고 소를 소장이라고 한다면 그 서면으로 너 고소한다라는 것을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게 소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요거다. 그러니까 뭐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라인이 이건 거예요. 알겠니? 여기서 변호사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개인 변호사 얼마 받는 줄 알아요? 로펌 말고. 로펌에서 대형 로펌은 이제 월급을 받는데, 참고로 알면 좀 약간 동기부여를 살면 그 변호사가 사건을 하나 받잖아요. 누가 이렇게 소를 이렇게 청구해요. 저 이거 고소하고 싶어요. 이 사람 하잖아요. 변호사 비용 얼마게요?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번. 비쌀 것 같죠? 500 맞아요. 500. 한 번 사건 받는데 500. 그리고 얘가 만약에 승소를 했어. 재산권 분쟁을 했는데 승소를 했어. 근데 거기에서 또 퍼센트를 따. 얘가 1억을 승소했으면 거기에서 내가 또 퍼센테이지를 따는 거죠. 알겠어? 뭐라고요? 뭐 구멍가게냐? 아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변호사 능력이 없으면 로펌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보는데 그것도 월급도 되게 고액 연봉이겠죠. 네, 아무튼 네, 변호사를 꿈꾸셔도 괜찮아요. 로스쿨 요즘에 네,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소를 제기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 언론에 소송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인지기한 3년, 그 다음에 보도기한 10년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봅시다. 언론 보도를 손해한 기자, 편집자까지 싸그리 공동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청구할 때 민법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론중재법이 아니라요. 얘네들은 대표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잘못된 언론 보도를 스타트한 김모 씨 기자, 그리고 그 기자를 편집한 편집자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보다 대상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알겠죠? 아, 재훈씨 안내 좀 해주세요. 그 책 좀 주세요. 대상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자, 체크하자. 언론중재법보다 민법이 더 확대가 된다. 뒤에서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민법이 더 좋잖아. 그죠? 다 싸그리 청구할 수도 있고 기한도 넉넉한데요. 근데 그러면 뭐야? 민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개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더 확대가 넓고 기한도 넉넉하니까. 계속 가볼게. 그런데 그 사실이 나와.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그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언론중재법과 달리, 이제 차이점이죠? 달리 끊고요. 모의고사에서 뭐뭐와 달리라고 하면 무조건 대놓고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이 조건 첫 번째. 자,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있다는 거. 일부러 그랬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일부러. 언론사가, MBC가 너네를 조지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거. 그리고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위법성 입증. 법을 위반해야 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든지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입증 조건, 즉 성립 조건이 민법상에선 까다롭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성립 조건 까다롭다. 그 내용을 찾을 때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성립 조건이 까다롭다. 고의가 있어야 돼. MBC가 일부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을 위반해야 돼요. 법을 위반해야 돼요. 계속.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요.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을 한대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그쵸?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뭐보다? 타인의 명예보다.
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실제 사건. 국회의원 중에 아들이 이제 그 입시 비리가 터진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 MBC 같은 데에서 엄마 찬스다. 왜냐하면 입시 비리가 터졌는데 그 인증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다 엄마가 주된 대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자격증을 땄는데 뭐 한자 1급을 땄는데 그 엄마가 주관 기관에서 딴 거야. 그리고 뭐 외국어 자격증 땄는데 다 엄마가 대가리 수장의 기관에서 딴 거지. 그걸 가지고 MBC가 보도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6개의 이유를 들면서 실제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공공의 이익이다 라고 판정이 났어요. 하겠죠. 변호사를 사가지고 나 입시비리 아니다. 엄마 찬스 그거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여성 국회의원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언론 입장에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왜요? 그거 공공의 이익이다. 그리고 사실이 밝혀진 건 팩트는 맞지 않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타인의 명예훼손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계속 가볼게요.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조건, 뭐다? 민법이라고 다시 한번 메모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전제조건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법하고 언론중재법 두 개 다 뭐다? 정정보도 청구권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우리 개인의 피해를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형성을 하는데 일조한다까지 해서 마지막 문단은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입장을 주장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 입장에서는 진실을 발견한다. 사회 입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의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의도 같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 남문단도 정리하고 쉬어야죠. 남문단 정리 좀 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으로 돌아갔어. 네, 뭐 빈 공간 있으면 간단하게 필기하고 싶게요. 자, 일단 언론이 우리 명예나 권리를 침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언론중재법 안에서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데 그 정정보도 청구권은 말 그대로 사실 팩트의 유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진실이냐 사실이냐라는 것을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거. 그래서 그거 팩트 아니에요. 예시 좀 들어보자 얘들아. 여기 정정보도 청구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사이비 그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원도 지역에서 아빠랑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 그때 엄청 터졌을 때 신천지 있잖아요. 그거 보도할 때 강원도 지역의 부자가 신천지로 뭐 의심받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야. 근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딱 그 뉴스를 보고 나 진짜 신천지 아닌데 하면서 사실을 입증한 거야. 그때는 팩트냐 아니냐는 거지. 알겠지? 나 신천지이긴 한데가 아니라 나 신천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정정보도 청구권을 요구했더니 실제 뉴스에서 그때 며칠 몇 월 방송에 정정보도를 합니다 라고 뉴스를 진행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사례를 엮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아니라 반론보도까지만 쓸게. 반론보도 청구권이죠. 얘는 허위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진위 여부랑 상관없다. 진위 여부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를 들면 얘들아 그 원자력 발전소 옆에 사는 주민들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를 했더니 뭐 새로 개발한 수소가 이 인체에게 피해를 엄청 준다라는 뉴스를 발표한 거예요. 정리하면
어떤 수소가, 신생수소가 이 인체에 너무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발표가 난 거야. 근데 그 발전소 직원들이 계속 연구한 끝에 영향은 있으나 그렇게 미치진 않는다. 그렇게 심하진 않는다 해서 반론을 한 거예요. 그건 진위 여부랑 상관없는 거야. 사실은 맞지만 미치는 건 맞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부분은 아니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반론 보도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예시 기억해 주시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반론권이라고 묶을 수 있는데 그 반론권의 조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반론권의 조건들이 나오고 첫 번째는 주체. 즉 신천지로 의심받았던 그 부자, 즉 아버지랑 아들이 청구를 하셔야 돼. 옆에 뭐 이모 할머니가 이제 청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받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적 주장이 뭐라고? 사실을 주장하는 거야? 무슨 사실? 존재 여부요? 아까 필기하지 않았어요? 뭘 피해. 저 피해 입었어요. 이거 주장하는 거. 제가 아까 필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겠죠? 너무 추상적인 말이니까. 여러분이 받았을 때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된다. 그게 사실적 주장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기한까지 나왔죠. 기한. 3개월, 6개월 인지기한과 보도기한. 그 다음에 그 기한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방법까지 나왔어요. 시행 조건까지. 시행 방법 조건까지. 그래서 MBC 김모 씨 기자가 아니라 MBC 대가리 사장한테 이렇게 청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반론권 조건이 돼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론사의 조건까지 나옵니다. 언론사 정정보도 조건. 반론보도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뒤에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민법하고의 비교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민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정리할게요. 민법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롭다. 왜? 보장을 너무너무 넉넉하게 기한도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도 청구도 너무 대상이 확대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성립 요건을 취지로 한다. 하지만 이 민법하고 언론 이 청구권하고 다 중재법상 다 상관없이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필수 조건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된다면 얘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민법상의 언론중재법이야 얘들아. 이거? 어느 파트에 있는 거야? 얘들아? 응? 이거 어느 파트에 있다고요? 아니 어느 민법이에요? 언론중재법이에요? 민법. 민법에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된다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 왜 이 지랄을 해야 되냐면 위법인 거 증명을 해야 민법상에 청구할 수 있거든 얘들아. 그 조건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공공의 이익 부분 꼭 봐주시고 마지막 의의까지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세요. 문제 좀 봐야 돼요 법은. 자 일단 우리 중간에 다 가랑 나랑 정리해놨고요. 자 뒤에 부분 계속 보면 가랑 나랑 정리해놨고 특히 이 문단 정리되어 있는 거 좀 보면 정정보도랑 반론보도 두 가지 구분하고 차이점하고 공통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문제 살짝 보면 여러분 지금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건데 앞에서 전개 방식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푼 거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
얘는 어떤 것을 가해서 설명하냐, 뭐 개념, 등장 배경 포함되어 있었죠. 등장 배경하고 실현 양상을 설명했고, 나는 근거의 법에 따른 성립 요건, 조건들을 차이점 비교했었다. 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제였고,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학교에서 여기 위에서 나타난 내용 전개 방식을 모두 쓰시오라고 하는 게 재작년 2년 전에 나왔어요. 비문학 지문에서. 네, 무식한 문제죠, 사실. 그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던 것들, 개념, 등장 배경, 그 다음에 조건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내용 전개 방식이야. 알겠니, 얘들아? 애들이 눈이 메가리가 이렇게 풀려 있어. 진짜 왜 아니 탐으로 집착남들이야 진짜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명절 때 푹 쉰 거 같은데 얼굴이 아니라고? 푹 쉰 거 같은데? 어? 누가 보면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 어? 어? 아 좀 자. 자, 그리고 우리 문제 계속 보면요. 일치불일치 내용에서 이런 문제 유형들 보셔야 돼요. 내용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민법상,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일치불일치, 기호 고르시오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한일은. 여기에서 여러 개를 준 다음에 맞는 개수 고르시오 유형 나오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2개 골라서 문제 풀어볼 텐데 22번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킹받아. 빨리 푸세요. 빨리 푸세요. 그니까 맞추면 되지. 기억의 이유인데 기억은 보셔야죠, 여러분. 추론하는 거니까. 누가 문제 풀라 했더니 자, 풀었나요? 제가 이거 굳이 풀라고 한 이유는 이거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 전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학교 스타일 알잖아요. 어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박언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 즉, 정정보도를 할 때 왜 똑같은 조건을 맞춰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서 나왔어요. 대등한 방언수단, 그리고 신속한 방어수단이라고 언론중재법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장 적절한 걸로 고를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것 때문에 같이 푼 거고요. 23번은 조항의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볼게요.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다? 방송 동그라미 쳐주시고 방송법이잖아요. 아까 방송법이 언론중재법과 똑같이 국민의 권리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경우에 다른 집단의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밑줄 쳐주시고 방송법의 목적이 뭐라고? 공정한 거. 공정성 때문에 그렇죠? 써주시고요. 이 조항 내용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에. 자, 그 다음에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밑줄 계속 균형성 유지. 그러니까 공정성과 균형성 둘 다 유지하고요. 다양성도 인정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다양성 존중이죠. 그 다양성 존중이 밑에도 나와요. 방송법에도요.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거 추가별 두면 안 된다. 역시나 다양성 존중.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언론중재법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기억하고 니은은 방송에 관련된 방송법이고요. 얘는 언론중재법이기 때문에
계속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 있잖아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 밑줄 또 이와 동등한 형태의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결되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 동그라미 쳐줄게요. 아까 가지문에서 반론권 종료했을 때 추후 보도가 나왔거든요. 기억나요? 예, 반론권의 종류에서 우리 앞에서 주구장창 떠들었던 나에서 정정보도 떠올리면 그 다음에 반론보도 청구권 그 다음에 저기가 추후보도예요. 그 종류 중에 지금 나에서 이걸 주구장창 떠들어댈 거고 지금 디귿에서 나오는 게 추후보도. 알겠죠? 그래서 판결이 무죄 판결입니다.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추후보도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뭐예요? 대등한 방어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귿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풀어볼까요? 골라보세요. 빨리 골라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골라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야? 골랐어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냐고. 몇 번이야? 빨리 말해. 풀었잖아 시험장에서 9월달에. 아, 몇 번이에요? 그러면 아까 방금 지문 자세히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기억하고 니은도 분석했잖아요. 방금. 새끼들아 빨리 대답해라. 자, 마친 친구도 있으니까 봅시다. 기억.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공론장 자꾸 강조하는 혹시나 제가 복습 테스트 때도 매번 강조하지만 제가 빈칸 어휘 엄청 뚫었잖아요. 그 이유가 본문에 너네 항상 뚫어요. 알죠? 비문학 문학 상관없이. 그래서 꼭 그 단어 어휘 좀 제발 정리 좀 해. 빈칸 뻥뻥 뚫으니까 단답형 쓸 수 있어야 돼. 자, 아무튼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까 공정성, 방송법의 목적이었죠. 맞고요. 언론 매체에 의해서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야,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기억 보기 전에 이거 뭐죠? 이게 뭐죠? 반론권이에요. 맞아요. 기억 반론권인가요? 방송법이잖아요. 2번 아닐까요? 예, 맞은 친구한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언론 매체가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 다양성에 관련된 거 아까 적었죠. 자, 그리고 우리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우리 앞부분에서 소유한다 라고 하는 게 독과점이었잖아, 얘들아. 그 독과점 문제 때문에 반론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과점을 항의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청구권이 언론중재법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은 의사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대망의 24번 때문에 제가 문제 끌고 계속 온 건데 24번 것도 같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들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좀 성의 있는 문제가 이런 데서 나와요. 법지문 항상 환일해서 얘들아. 요거를 학교 선생님이 사례를 창작했을 때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자고. 자, 보자. 땡땡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땡땡 신문 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한 별도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팩트 사실 보세요. A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 그죠? 개인이고요. 얘가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 밑줄 쳐주시고 이게 사실적 주장을 입증하는 거. 피해 사실 입증이죠. 피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써주시고 그리고 이
기자 B는 언론사죠. 언론 매체. 계속 A는 다음의 내용으로 땡땡신문 대표자 C 또는 기자 B에게 요청하자고자 한다. 자, 여기서 밑밥 깔려 있는 거야. 봐봐. 대표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게 민법이에요? 언론중재법이에요? 언론중재. 근데 기자 B까지 하는 거 뭐? 민법이죠. 둘 다 청구할 시. 둘 다 청구하면 민법이다. 이거 체크하시고. 자, 볼게요. 자, 시기 나오잖아요. 기한 때문에 시기 나오는 거예요. 2022년 9월 1일자의 보도 기간이야. 보도 시기라고 적어줄게. 보도 시기. 그 다음에 10면 10쪽에서 땡땡시 소재 동물병원 입원한 우리 반려견을 방치하고 처방적 미발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땡땡시 소재한 모 동물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처방적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이에요. 두 가지 사실이죠. 두 가지 사실. 뭐야? 먹이를 주지 않았대. 첫 번째 사실 보도한 거. 두 번째는 처방적 발급하지 않고 투약.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보도 내용 나눠주시고. 그죠? 먹이도 안 줬대. 그 다음에 처방전도 안 주고 의약품 그냥 바로 투약해버렸대. 자, 그 다음 계속. 그러나 해당 동물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밑줄 CCTV 영상. 객관적 사실이죠. 팩트 증거죠. 우리 동물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한 발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라고 해서 반론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주시고 바로잡습니다. 묶어주시고. 사실적 주장하니? 사실적 주장했니? 사실적 주장이 뭐라고? 피해 사실 입증이라고 얘들아. 증거잖아. CCTV 영상 여기 위에다가 증거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CCTV 영상을 통해서 사실적 주장을 입증하게 된 거예요. CCTV로 밝혀졌잖아요. 먹이 안 줬다고 했는데 먹이 줬대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해당 동물병원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봐봐. 사실적 주장한 입증, 즉 먹이 파트는요. 정정한 거예요. 정정. 왜? 허위 사실이니까. 근데 두 번째의 문제 사실 보도 내용 처방전 발급하지 않는 건 팩트래. 그건 사실이래. 그러니까 이거 정정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연습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례 보고. 자, 그 다음에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대. 이거 무슨 보도야? 오케이. 반론 보도죠. 좋아요. 반론 보도. 진위 여부랑 상관없는 거야. 진위 여부, 상관 X. 상관 X. 상관 X 적어주시고.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나눌 수 있어야 돼. 야, 요걸 바탕으로 빨리 풀어봐. 옳지 않은 거 골라봐. 밑에. 풀어보세요. 아니야.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틀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맞추는 게 중요하죠.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풀었죠?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추후 일정 여러분 다음 주 정상 수업 일요일에 하고 금요일 토요일에 숙제 못한 친구들 다 몰아서 해주시고 시험 끝나고 그리고 일요일 정상 수업하고 우리 화요일에 저녁 4시 직전 수업입니다. 알겠죠? 저녁 4시. 오후죠 그러면. 오후죠. 예.
4시에. 왜냐면 너네를 내가 다양하게 한번 직전을 시간을 해봤는데 12시 이러면은 시험 끝나서 바로 너무 졸려하고 점심 때 부르면 또 밥 먹고 졸려하고 예. 그리고 너무 늦게 부르면 또 안 되고 해서 4시에 했습니다. 3시간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네. 뭐래. 끝나고 저녁 먹으라고 그때 잡은 거고요. 예. 알겠죠? 대신 환일고 1학년들이 7시로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알겠죠? 네. 맞긴 해. 자, 그래서 4시에, 네, 4시에 늦지 마시고 오시고, 그리고 그 끝나는 주는 휴강이에요. 카톡 드렸다시피 휴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휴강하고 싶지만 너네가 12월 5일에 기말고사가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진도를 다 못 나가요. 휴강하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말 내신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시험 끝난 주 10월 10일에 집전하고요. 그 주에 휴강, 그 다음 주에는 정상 수업 해야 돼요. 알겠죠? 어쩔 수 없어. 12월 5일에 나와, 너네가. 나머지 애들 다 12월 15일 중순에 이때 보는데 너네가 빨리 봐요. 빨리 보는 게 낫죠, 뭐. 알겠죠? 예. 그죠. 네, 그리고 추후 내용은 얘들아, 더 추후 내용을 간단하게만 알려주면 12월 뭐 중순부터 정시반 열리긴 해요. 근데 그 저는 1월 셋째 주부터 개강하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지금 국어선생님이 2분이신데 저랑 이제 다른 국어쌤 있으신데 요렇게 2개 반 개설하니까 교재는 똑같고 네,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3월달 들어가면 그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랑 좀 다른 건 저는 수특 중심으로 해요. 수업을.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모의고사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먼 미래가 진짜 금방입니다. 너네 고3이죠? 이제. 알겠죠? 예. 자,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정답 뭐야? 옳지 않은 게 있죠. 몇 번? 4번. 네. 우리 반려견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제가 필기까지 친절하게 해드렸잖아요. 뒤질라고 진짜. 네,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요, 여러분. 네, 그죠? CCTV를 확인한 후에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겠죠. 입증을 하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맞다라는 거. 특히나 시기 꼭 나온다, 얘들아. 2023년 9월 1일이면요. 1년이 지났잖아요. 이러는 거야.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의거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 언론중재법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어인 생략하고 후각자극 가볼게요. 후각자극 가볼게요. 자, 후각수용체 가볼게요. 냄새를 맡는 구조의 신체 생물에 관한 지문이고요. 왜 이렇게 떠들어 제껴? 그래서 아무튼 예.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고3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에 제가 항상 안 쉬었는데 그때 좀 쉬고 예, 3학년 수업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제가 크리스마스랑 항상 1월 1일 못 쉬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좀 네, 쉬었다가 고3 수업 진행하니까 그래서 쉬는 날 TMI 알려주면 네, 그때 처음으로 유럽을 한번 2주 동안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축구 얘기 나와가지고 거기서 직관하려고요. 대박이죠? 예, 괜찮죠? 예, 여러분도 수능 끝나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 황희찬 누나가 제 대학교 동기이고 친구여가지고 친하거든요. 들었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울버햄튼 직관표를 구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가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번 이렇게 올해 수업 들은 친구들 이렇게 말했는데 시험 1등급, 올 1등급 대학 잘 가면 대학 붙으면 황희찬 사인 받아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친구 동생 받아주는 거. 맞아, 친구 동생 받아주는 거죠 뭐. 아무튼 제 동생하고 제 동생 친구들은 다 받아줬거든요. 친구가. 아무튼 여러분 네, 파이팅 하시고 우리
봅시다.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기대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떠들지 마시고 보자. 자,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얘들아, 냄새. 킁킁이요? 자, 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우리 아까 봤던 지문하고 동일하게요. 질문의 형식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쓸게요. 아까 했죠? 흥미 유발. 그 다음에 주제 환기. 요걸로 내용 전개 방식 진행하고요. 냄새를 어떻게 맡게 되는 경로를 가지고 우리 지문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필기하라고요. 넓어도 난리, 좁아도 난리. 자, 보자.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뇌의 냄새를 인식하게 된대. 그러니까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대상 동그라미 칠게요. 기체 상태의 분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분자가 경로를 따라서 나타나는데요. 코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몇 가지의 과정이 우리 중심 대상이겠죠. 몇 가지의 과정 어떻게?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뇌예요. 그래서 냄새를 인식하는 건 대뇌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랑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에 대한 전개 방식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학자들 밑줄 쳐주시고 얘네들이 시도를 했는데요.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계 세모 쳐주시고 그래서 과거의 과학자들이 무슨 시도를 했다? 분자의 구조 동그라미 쳐주시고 뇌가 인식하는 냄새 이 사이에 영향관계, 인과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그 한계 뒤에 전개 방식 중요합니다. 이유가 나와요. 왜 한계에 부딪혔냐? 단일 문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묶어줄게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 묶어주시고 뭐의 이유? 한계에 부딪힌 이유예요. 한계의 이유. 자, 근데 그 한계의 이유가 전개 방식이라면 전제 조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전제 조건 사실. 단일 분자 물질이어도 뭐에 따라서 다른 냄새로 인식된다? 동그라미, 농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별표 쳐주시고. 농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한대. 근데 이거를 못 밝혀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요? 농도에 따라서 다른 냄새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가 밝혀지겠죠. 얘들아.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전제 조건 써주시고 전제 조건, 전제라고 써주세요. 농도에 따라서 이 냄새가 다르게 인식되는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연구 과정이 발전했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발전했냐? 다른 감각들은요.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차가 나요. 참고해서 우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됐어. 자, 배경 보세요. 자, 다른 감각들 묶어주시고 인식되는 것 묶어주시고 그래서 얘는 다른 감각들 연구 결과야. 그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이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추의 방식을 차용하는 거예요. 다른 감각이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구나. 그래서 이거를 유추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유추하여서 얘는 이 이론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죠. 이론을 시도하고 있죠. 이론 연구. 그래서 촉각 같은 경우도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아프다, 뭐 따갑다 이런 걸로 인식하듯이 후각도 전기 신호로 바뀌지 않을까? 이거에서 착안해서 후각을 이해하려는데 20세기 후반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미국의 과학자들 즉 엑설하고 벅이라는 사람이요.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합니다. 뒤에서 주구장창 이 새끼 나올 거예요. 후각 수용체 네모칸. 근데 그 후각 수용체의 역할이 나왔어요. 뭐 한대요, 얘가? 포인트는
냄새 분자를 뭘로 바꾸는 게 포인트?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게 역할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렇게 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감각하고 후각은 유사해요? 달라요? 유사하죠. 그래서 전제조건 다른 감각과 감각들과 유사하다. 차이점은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냄새 분자를 우리 전기 신호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개 방식 무슨 영험이에요? 무슨 영험이야? 청유형 어문을 통해서 글 환기 제시하고 있죠. 글을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무슨 얘기 나온다? 냄새 어떻게 맡는지,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코 안에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에 후각 상피가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 잘 봐줘야 돼요. 자, 우리 후각 수용체가 중심 대상인데 그 후각 수용체가 위치해 있는 후각 상피라고 하는 거 네모칸 쳐줄게요. 그러니까 후각 상피의 위치도 되고요. 후각 수용체의 위치도 되겠죠, 얘들아. 그치? 그래서 코 안의 가장 윗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후각 수용체이냐 후각 상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치불일치 때문에요. 엄지손톱의 후각 상피지 수용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엄지손톱의 크기에 수식하는 거는 수용체가 아니라 상피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서 후각 상피로 가요. 네. 그래서 방향에 따라 정방향 그리고 역방향 경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분자가 대상이잖아. 근데 우리가 뭐를 할 때요? 밑줄 호흡할 때. 그리고 매개체에 공기에 실려가지고요. 후각 상피로 간다라고 얘기하죠.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로 간다. 자, 계속 전자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알죠. 정방향. 예. 앞에서 얘기한 정방향은요. 우리 숨을 들이쉴 때, 들숨일 때 우리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래요. 자, 외부래 내부래 냄새 분자? 외부 밑줄. 후자는요 라고 하는 건 역방향이겠죠. 여기라고 메모해 주시고, 신체 외부래요 내부래요? 내부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타고 코 뒤로 올라가서 상피에 도달하는 경우. 자, 그래서 후자를 통해서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후자는 역방향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뭐다? 목구멍을 통해서 미각으로 느끼는 맛에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내부에서 목구멍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좀 덜 맛이 느껴지고, 코가 예민한 사람은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방향하고 역방향이에요. 중심 대상은 냄새 분자. 그래서 신체 외부에 있던 것이 코 속으로 가는 거, 흔하게 생각하는 거 들숨, 정방향. 후자는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서 코로 올라가서 상피에 동일하게 도달하는 경로. 자, 그랬어. 자, 앞부분 했던 거 그림에서 정리할게요. 자, 여기 그림 먼저 보자. 후각망울, 뼈, 후각 상피 있는데 우선 우리 중심 대상인 후각 수용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후각 수용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나오지 않아.
아니 사람들아 어디에 있다고요? 후각상피에 있다고 방금 했잖아요. 위치라고 적었잖아요. 후각상피에 있다고요. 이거 다 코 윗부분이지 뭐야. 아랫부분이냐고. 뭐 코 윗부분 이러고 있어. 코 윗부분에서 쪼갰는데 어디에 있다고 후각수용체. 여기 있다고 얘들아. 왜 이러니? 후각수용체 써주세요. 정말. 그러면 후각상피는 크기가 얼마만큼 있다? 엄지손톱만 하다. 이 후각상피가 전체가 엄지손톱만 하다 이거죠. 크기죠. 엄지손톱 그만 보고 네, 그래 집중하세요. 알겠죠? 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상피요. 이러한 경로가 어떤 경로가 있다고 얘들아? 어? 뭘 후자, 전자 이지랄하고 있어? 무슨 경로? 정방향, 역방향 나와야죠. 왜 이러니? 정방향, 역방향. 얘들아, 봐봐. 앞에 봐봐. 인식해봐. 이 외부에 있는 게 잘 보세요. 경로를 통해서 후각 이거 받아들이는 거야. 외부에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방향? 정방향. 그럼 역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어떤 새끼는 이지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야. 이게 냄새 맡는 과정 아니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목구멍 내부에서 목줄을 타가지고 이렇게 코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반대 방향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인지 내부인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경로 방향 체크했고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상피 여기 있죠? 예, 아까 1문단에서 나왔었어요. 2문단에서 후각수용체가 존재하는 게 후각상피라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오죠. 후각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신경세포가 수백만 개 밀집해 있대요. 그래서 냄새를 받아들이는 역할이 다시 한번 후각신경세포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후각신경세포는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대. 그래서 세포에 말단의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서 얇은 점액 7층에 잠겨 있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가지의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 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데까지 일단 문장 너무 길죠? 그래서 끊고 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 안에 후각상피 안에 네모칸 다시 치자. 후각신경세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포의 말단에 가느다란 섬모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그 섬모들이 어디에 있냐면 얇은 점액 7층에 잠겨 있고 여기까지 그림으로 바로 체크할게요. 자, 여기 후각상피예요. 신경세포라고 얘기하는 게 수백만 개 이렇게 갈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단에는 여기겠죠? 여기 부분이겠죠? 그 말단에는 뭐가 가느다랗게 하고 있다? 섬모들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 무슨 층이겠어, 얘들아?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게 점액질 층이겠죠? 체크하세요, 같이.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다시 한번 체크, 후각수용체. 자, 섬모, 그 세포의 말단에 섬모들이 이렇게 뻗어나서 잠겨 있는 거고 표면에, 섬모들 표면에 이렇게 있죠? 이 섬모들 표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지금 나오는 중심 대상 후각 수용체가 여기 섬모들 표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종류가. 그치? 그래서 이 섬모 표면에 특정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물결 표시해 주시고
결합하고 특성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특성 정리. 그럼 한쪽에다 후각 수용체 좀 정리 좀 하자. 후각 수용체는 어떤 역할이었죠? 1문단에서? 뭔 역할을 하죠? 예.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요. 그쵸? 우리 앞부분에서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요. 그 역할을 하죠. 체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후각 수용체의 특징. 선택적으로 분자랑 결합해요. 선택적 결합. 특정 종류의 냄새 분자와 그치? 냄새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죠. 그래야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성이요.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정리될 수 있네요. 구성 정리하고요. 자, 점점이 표준어입니다. 점처럼 박혀 있는 것의 부사가 점점이에요. 어색한 표현 아니고요. 점점이 부사이기 때문에 점처럼 박혀 있는 모습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점점 박혀 있는 한 개의 후각 신경세포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죠. 너무 중요하죠. 자, 한 개의 후각 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자, 우리 후각 신경세포도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후각신경세포는 하나다. 맞아요? 우리 세포에서 하나다. 몸속에서, 콧속에서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개수. 수백만 개라고 개수 나오죠. 그지? 수백만 개예요. 개수예요. 근데 종류는 한정이 있나 봐요. 세포의 종류는. 그치? 근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한 종류, 같은 종류끼리 수용체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말이 요거죠. 종류랑 개수랑은 다른 거죠.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단. 여기 문단만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봅시다.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하여서요. 후각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 분자는 어디로 왔을까요? 둘 중에 한 자겠죠. 뭐요? 정방향과 역방향.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냄새 분자 다시 한번 외부 혹은 내부에서 올 수 있다. 신체 내부나 외부에서 정방향과 역방향 둘 다 올 수 있다. 냄새 분자. 그래서 정방향으로 예를 들면 얘가 맨 처음에 하단부 있죠. 즉 콧구멍, 코털 다 지나가지고 코 윗부분 시작하는 단계가 점액질 층부터 통과하겠죠. 그리고 이 냄새 분자가 특정한 후각 수용체랑 결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액질 층 통과하여 후각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데 특정한 우리 수용체랑 결합한다. 즉 선택적 결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대부분의 냄새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이 돼요. 냄새 분자랑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백 종류의 분자, 즉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이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 밑줄 쳐주시고 얘네들이 특이적으로 결합이 계속 나오죠? 선택적 결합이요.
인간은 400종류의 인간 케이스 나옵니다. 인간은 400종류의 구체적인 예시 나오죠? 후각 수용체로 1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인간은 구체적 예시 써주세요. 구체적 예시 전개 방식. 그럼 얘들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전제 조건.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래요. 다시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래요. 우리 후각 신경세포는 몇 종류일까요? 400종류겠죠. 그렇게 해서 유추할 수 있겠지. 같은 종류의 방금 앞에서 한 종류의 한 개의 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이 수용체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뭐겠어? 후각 신경세포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를 수용체로 다르게 인식하는데 역시나 종류가 후각 수용체인 거지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400종류가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1만여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세요.